결국은 이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일 덜 시키고 급여 네. 더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좀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은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 의미감을 주는 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즐겨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또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요, 신문지상에서 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뭐 남녀노소 다 사용을 하고 만들어냅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MZ세대들이 이 데이터에 관한 한 훨씬 더 민감하기도 하고 노출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Z세대들이 현 사회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데이터를 좀 재미있게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와 함께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셔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처음 나오셨어요? 네, 예, 처음입니다. 뭐 간단히 소개하실 수 있으면. 네, 예.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아자동차랑 예. DLENC의 사회이사를 그러시군요.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위원장도 겸임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무서운 분이신. LG그룹이랑 블라인드, 팀 블라인드 자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회계 전공이신데 블라인드와 함께 MZ세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설명하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회계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네. 결국 회계 이익이 주가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근데 회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 옛날에는 회계 이익이 주가를 굉장히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회계 이익의 주가 설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점점 그래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줄어든 비중을 뭐가 채우고 있느냐? 무형자산이 채우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예.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을까? 왜 옛날만큼 이익의 주가를 설명을 못하고 있을까? 자,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 무형자산, 예. 연구개발 능력이라든가 뭐 브랜드 파워라든가 고객의 팬덤이라든가 공급망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무형자산의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 인적 자원 아니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기업의 구성원들. 우리가 예를 들면 연구개발 능력이라는 것 결국 기업의 R&D 구성원들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예를 들면 기업의 장부 가치라든가 이익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사람이 드라이브하는 여러 가지 인텐저블 어셋들이 기업을 점점 기업의 가치를 많이 설명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뭐냐? 기업에서는 딱 두 가지 목적이죠. 인재를 영입하고 어트랙션이죠. 그리고 영입되는 인재를 유지하고 리텐션이죠. 네. 결국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렇군요. 예, 결국 사람이란 얘기네요. 결국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인재 관리를 잘못하면 인재 재앙이 된다. 그렇죠. 그런 재미있는 책 제목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수님은 회계학 교수님이니까 네. 기업 자체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주전공이신데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의 사람들 네. 그리고 직장 밖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 앵글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저는 주로 기업의 구성원들, 결국 무형 자산의 핵심 드라이버는 기업의 구성원들, 휴먼 캐피탈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어트랙션하고 리텐션하기 위해서 뭐가 예.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제 저는 경영학과 교수니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람에게 쓰는 비용을 저희가 인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건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에서 2022년도에 260조 원을 썼거든요, 비용으로. 근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16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16조 인건비란 뭘까요? 비용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렇죠. 비용이죠. 그죠? 예.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인 마인드인 거죠. 예. 사람을 보는 관점. 인건비는 비용이니까 아깝다.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사람한테 이제 잘해준다는 게 뭘까요? 일을 덜 시키고 급여를 돈을 더 더 주고. 주고. 예. 네. 그러면 이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단기 재무 성과에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사람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돈 덜 주고 일 더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자, 이런 게 전통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까운 거죠. 자, A가 나가면 B를 쓰면 되는 거고 B가 나가면 C를 쓰면 되는 거고 사람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제조기업들의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리소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12만 1,000명의 직원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2만 1,000명한테 16조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운 거죠. 그럼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리소스는 뭐냐? 우리 삼성전자의 170조 유형자산 그리고 1년에 110조의 재료를 구매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리소스죠. 그게 이제 제조업 마인드입니다. 전통적으로. 자, 우리가 재료를 투입하고 자, 설비가 있어야 제품이 생산되고 그래야 매출이 창출되니까요. 그럼 사람한테 쓰는 16조는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마인드였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인건비를 이제 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이제 제조업 위주의 기업들이 비용으로 바라봤다면 자, 인건비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옛날에는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결국 그게 다 돈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주가에 손해가 된다라는 게 옛날 마인드였다면 자, 지금은 인재를 어트랙션하고 리텐션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거죠. 단기 재무 성과의 관점에서는 구성원들한테 잘해주는 게 오히려 해가 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제 기업의 주가라는 게 단기 재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형 자산들이 중요한데 이 무형 자산들의 핵심 드라이버들은 결국 사람이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아깝지 않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주제와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중요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전에도 사실 사람이 중요하다, 인재 보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재 제일이다. 결국은 이제 소위 뭐 knowledge based firm이라든가 예. 뉴 이코노미 펌들이 전체 마켓에서 비접을 해준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굴뚝 산업에서는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이제 산업의 축이 knowledge based firm이나 아니면 IT 펌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개인의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의 들고 남, 소위 이직률에 큰 관심이 네. 없었을 거예요. 네가 가면 재채용하면 되지. 뭐 이런 형태의 굴뚝산업, 제조업 마인드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자, 지금은 이제 스타 인재라든가 아니면 정말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힘이 센 개인들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미스매치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야, 우린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인재를 뽑을 거야. 잘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직장을 구하는 인재들은 야, 우리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이걸 잘 몰라주네. 그래서 그게 딱 매치가 제대로 되는 조직, 사회, 국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 이 미스매치가 계속 커지고 그냥 계속 존치되고 그러면 활력을 잃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이 얼마나 액티브한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적재적소에 예. 그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이제 일치점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실은 노동시장이라는 게 없었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뭐 미국의 CEO들 같은 경우에 이제 CEO 레이버 마켓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CEO 레이버 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아직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임원이나 구성원들도 아직은 이제 레이버 마켓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그런 개념이 점점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헤드헌팅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아졌고 예. 저희도 그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굉장히 역량 있는 헤드헌팅 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사실 헤드헌팅하면 남의 얘기였거든요. 네. 그야말로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핵심 임원 정도가 콜을 받았다면 요즘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그러니까 초급 관리자들도 그렇죠. 엔트리 레벨 매니저들도 그런 전화를 받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미스매치에 따른 프릭션 코스트를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발달을 하면서 네. 그런 이제 미스매치 현상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분들은 잘 못 구하겠다고 그러고 또 직업을 찾는 분들은 적당한 직업이 없다 그러고. 지금 제가 사회이사로 있는 기아에서 작년에 생산직 근로자 100명을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몇 명이 지원한지 아세요? 맥시멈 한번 불러볼게요. 네. 한 5만 명? 오, 정확하셨습니다. 아니 혹시 김프로님 뭐 예, 500대 1이었습니다. 500대 1. 그냥 제가 예. 찍은 거예요. 또 몇 개월 뒤에 그 현차에서 네. 또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모집했는데 18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현기차 생산직 물론 뭐 평균 연봉 1억 원 정도에 예. 사실 60세까지 이제 근로가 보장되는 보장되죠. 정말 좋은 직장이긴 네. 하지만 자, 저희는 그런 상황 겪어본 적이 없죠. 현기차 그렇죠. 생산직이 되기 위해서 50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된다. 자, 그만큼 요즘 이제 소위 MZ 세대들이 겪고 있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죠. 현재로서는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90년생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참 우리가 MZ 세대 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세대라고 하면 뭐 90년생부터 뭐 95년생 그 사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1년 출생자들이 한 7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유독 많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2002년, 2003년생들인데 2002년부터는 이미 50만 명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40만 명대 출생자들을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통계청의 그 미래 인구 추계 조사 보시면은 뭐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2072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 뭐 조영태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그 30즈음에를 김광석 씨가 발표했을 때 94년도에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29세. 작년에는 45세. 2072년에는 63세랍니다. 그러니까 30즈음에는 그때 유행할 수밖에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때 딱 중위수가 29세였습니다. 예, 지금은 뭐 보니까 어느 무슨 노부부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노래가 히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명욱이란 가수가 불러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0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은 3,600만 명으로 쪼그라들고 예. 거의 한 1,800만 명이 60대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임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 있지만은 자, 지금 일시적으로 90년대생들이 많이 태어나서 특히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직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예. 요즘 친구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에 좋은 직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인생이 꼬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낙오한다. 예, 낙오한다. 그래서 아무 직장이나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더라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실패를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자, 계산기 하나 머리에 꽂고 그다음에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소위 하방입니다. 하방. 우리가 예를 들면 보수나 복지에서의 하방.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의사나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 하방이 있으니까. 하방이 있죠. 월수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공대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삼성전자에서 우리 100대 1의 경쟁을 뚫으면 임원이 되는 거고 임원이 되면 평균 연봉이 7억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경쟁을 뚫어서 등기이사가 되면 임원 최고 경영자들은 연봉이 50억, 60억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업사이드 포텐셜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직업.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 또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전문직을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 근데 이 현상이 저는 상당히 빨리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화돼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정해진 미래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 25세부터 34세의 인구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쵸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연령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소위 기업에 신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그 저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자료를 보면 25세부터 34세 인구수가 지금 한 670만 명 됩니다. 네. 그게 26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예. 근데 26년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요. 예. 120만 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670만이 25세부터 34세 인구가 그 연령의 인구가 네, 그 연령의 인구가. 어휴.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 120만 명이 줄고 예. 또 5년이 지나서 2035년 정도가 되면은 50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이제는 2030년 정도 되면 예. 정말 우리나라 4대 그룹 뭐 삼성이나 SK나 LG나 현차 같은 경우도 그냥 기업의 브랜드 네임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느냐? 이제 거꾸로 되는군요, 이제. 그렇죠. 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사람이 귀해지는 것도 정해진 미래지만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말 사람이 귀해지게 되는구나라는 현상도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공계 인재들이거든요. 요즘에 그럼 4대 그룹에서 문과를 많이 뽑을까요? 이과를 많이 뽑을까요? 당연히 이과. 예, 당연히 이과죠. 예. 자, 근데 보통 이과에서는 우리가 R&D 인력의 영입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의 지금 현재 주소를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0개 중에 6개 과가 석사 정원을 못 채웁니다. 서울대가? 네. 60%가 석사 정원을 못 채우고요. 그러면 50%가 그 석사 정원이라는 게 R&D 인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R&D 인력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민을 하면 2030년에도 서울대 대학원이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요즘 친구들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학벌보다는 돈이 좋습니다만 가방끈에 대한 리스펙트가 굉장히 줄었죠. 요즘은. 아, 그리고요. 투하 자본 대비 예? ROI가 안 나와요. ROI가 안 나온다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제가 뵙고 있지만 네. 저는 교수님들 존경한다니까요. 투하 자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길고. 예,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조금 오래 하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참 교수님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죠. 그럼 제 친구들도 지금 뭐 학장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항상 만나서 하면 야, 내가 지금 30대 후반부터 돈 벌기 시작했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더 하는 것 같지만 늦게 시작했죠. 늦게 예, 시작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프레스티지나 예. 아니면은 뭐 스테이터스나 뭐 리스펙트 같은 거로 해결이 됐다면 예. 요즘 뭐 우리 김 프로님 느끼시겠지만 요즘 친구들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면이거든요. 맞아요. 색깔이에요. 예. 예. 보상, 워라벨. 예. 사실 직업을 선택하고 잔류를 결정할 때 그거 말고 뭐 있나 싶습니다. 요즘에 뭐 명예, 사명감 뭐 이런 것들에 큰 가중치를 두는 친구들 많지 않거든요. 고참이 시키면 예전에 고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ROI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석사도 문제지만 박사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주 굉장히 티피컬한 공대 커리어가 서울공대 석사 박사를 하고 네. 예를 들면 삼전 하닉스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박사급으로 취업이 되는 그런 네. 형태가 이제 굉장히 티피컬한 커리어 트랙이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CEO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뭐 우리 김기남 회장님 같은 네, 분이 뭐 대표적인 진대재. 경우고 예,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 모범적인 커리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의대 교수님들이랑 말씀을 나눠보면은 요즘은 의대에서도 우리 전통적으로 면허 따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 과정 수료하고 그렇더라고요. fellow 안 합니다. 전문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요즘은 그냥 의사 면허만 따고 그러니까요. 바로 피부 미용 쪽으로 개업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옛날 진짜 그죠? 네. 다 전문의 따고 그럴 시절인데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2030년쯤 되면 사람도 귀해지지만 정말 우리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원하는 R&D 인재들은 정말 귀해질 거다. 그렇겠는데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저희는 베트남에 분교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냥 정원을 서울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싶은 사람들 손이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는요. 네. 한번 캠퍼스 방문해 보시면은 네. 중국 학생들이 절반입니다. 체감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이 인구 절벽 현상, 저출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겪는 현상이면 괜찮은데 유독. 유독이 아니고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입니다. 음. 지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아마 0.7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죠. 예. 2025년에 0.65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1년 출생자가 16만 명일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베트남 한번 가보시면 정말 소위 알파 세대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 아니고 저희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기업이 갑이고 뭐 노동시장 구직자가 을이었다면 바뀐다. 그렇죠.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가 너무 당연했다면 지금도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앞으로 뭐 한 6, 7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해진 미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이렇지는 않을까요? 제가 취업할 때는 뭐 20대 그룹, 뭐 저도 그중에 제일 큰 그룹에 입사를 했었는 경험이 있는데 네. 사실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나 갈래? 그냥 거기 뭐 한 5위, 6위, 7위 하는 그 그룹들에 그냥 편히 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 S그룹이나 그 D그룹이나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이머징한 그룹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도태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S그룹이나 H그룹하고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다가 야, 근데 우리 참 용감했어.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하고도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네. 대기업이라고 하는 내에서도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냥 제 생각에는 완전 A급 엘리트들이 가고 싶은 그 회사들은 여전히 들어가기 힘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과 비교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서울대 졸업생들도 정말 특히 문과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사실 저희가 입도 선배라고. 네. 저희 때는 사실은 골라서 갔던 상황이죠. 사전에 가죠. 예. 그래서 정말 모셔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야 뭐 정말 10% 15% 성장했을 저희 젊었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 뭐 1.4%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거긴 하지만 물론 뭐 최고의 일자리는 여전히 뭐 셀렉티브 하겠지만은 제 생각엔 뭐 오버롤하게 봤을 때 지금의 다들 알고 있는 취업난이라든가 뭐 미스매치는 상당히 완화되지 않을까. 완화된다. 이게 사실 일본을 보시면은 일본이 그렇더군요. 지금 일본의 아주 티피컬한 대졸자들은 보통 졸업과 동시에 오퍼를 두세 개 정도 갖고 2.5개 정도 갖고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뭐 입도 선매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일본이 그대로 겪었거든요. 그 현상을. 근데 금전적인 보상 그러니까 바텀이 보장되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회사가 갖는 기업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MZ 세대들이 느낄 때 여기는 나의 보금자리 같아. 뭐가 있을까요? 금전적인 보상 말고는. 일단은 금전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프로님 그 최근에 기사 보니까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등이 임금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치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 이외에 중요한 가치가 별로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죠. 뭐 제가 특히 이제 기업에 강연을 하면 우리가 뭐 대기업처럼 고가안이 넉넉한 데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보상 경쟁력, 뭐 금전적인 보상 나도 많이 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 하소연을 하시는 중견기업 오너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불 여력, 보상 여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나도 경쟁력 있는 보상은 제공은 해야겠지만 당장 지금 재무적인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보상 경쟁력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힘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를 감안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그 맥락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연구 결과도 나와 있지만 조직 문화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죠. 조직 문화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성원의 만족도입니다. 직원 만족도.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에서는 직장인 행복도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구성원들, 재직자들의 이제 만족도를 서베이한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 뭐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직무라든가 관계라든가 뭐 기업 문화라든가 요 세 가지 디멘션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각 기업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서 인플로이 세티스팩션을 조사를 하는 거죠. 아, 그거 실질적으로 이제 실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참여한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보장이 되는 거고요. 네. 결과물은? 결과물은 다 뭐 예. S다, 뭐 H다, 뭐 그럼요. 다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거 재밌겠네요. 작년도 지수 결과가 이제 이미 발표가 곧 될 텐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한 5만 명 정도의 그 서베이 응답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뭐 큰 회사들이었겠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큰 회사는 물론 당연히 커버리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사는 지금 201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200명 정도의 응답자가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됐고 참여하는 방식은 블라인드는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이면 다 가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가입자가 뭐 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블라인드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모바일 서베이를 이용해서 이제 설문에 참여를 해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뷰를 남기는 거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블라인드 지수가 높은 기업들, 결국 이제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일과 관계와 회사의 조직 문화에 만족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가장 따끈따끈한 블라인드 지수 조사 결과를 공유를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개 기업들이 이제 구성원 만족도 측면에서 최상위 10개 기업이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네, 공공기관이네요. 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1등을 했어요. 공공기관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사실 22년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남동발전이라든가 여기도 보시면은 중부발전, 저희 발전자회사죠. 대표적인. 한전자회사죠. 네, 한전자회사죠.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있고. 그래서 보통 뭐 10개, 탑 10을 뽑으면은 공공기관이 한 2개 정도는 보통 들어와 있는. 네. 하긴 안정감이 일단 있죠. 그렇죠. 저희가. 네. 그렇죠. 그죠?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공무원보다는 급여는 훨씬 좋은데 네. 신분이 또 보장되는. 근데 이제 뭐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점수가 좋은 건 아니고요. 이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발전자회사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탑 10은 못 들었지만 뭐 한국 남동발전 같은 데도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이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3등이지만 22년도에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구글 코리아 뭐 이해가 돼요. 네. 구글 코리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빅테크의 한국 자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SAP도 있군요. 예, SAP도 있고, 예, 네. 그다음에 퀄컴 코리아, 뭐 시놉시스 코리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뭐 IT 플랫폼 기업 중에서 뭐 네이버 웹툰, 뭐 당근마켓. 아무래도 전통 제조업 쪽보다는 조금 그 첨단 또 IT 뭐 아니면 컨텐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섹터별로 보면은 뭐 산업별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IT나 게임 쪽이 좀 높고요. 네.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뭐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호텔 힘들어요. 그쪽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호텔리어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급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박하더군요. 그렇죠. 예, 소위 가성비가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지수라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해서 우리가 총괄 점수로 연결이 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뭐 워라벨이라든가 예. 뭐 복지에 관한 항목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패션이나 호텔 쪽이 그런 면에서 잘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예상했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없군요. 물론 이제 탑 10에 들지 못했다는 거지. 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예를 들면 현차라든가 뭐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대략 뭐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뭐 탑 5% 이렇게 드는 기업 많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에 살아 있는 기아는 상위 6%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아마 한 상위 30%쯤 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동생이 형보다 낫군요. 주가도 더 좋아요, 거기가. 주가도 기아가 현차를 많이 캐치업했죠. 지금. 상승률로는 훨씬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차가 41조인데 기아가 38조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격차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렇죠.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데 또 대기업이라고 반드시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대기업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들어가서 보면 좀 다르죠. 그런 격차를 느낄 때가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10대 그룹별로 뭐 그다음에 올해 순위도 중요하지만 뭐 작년 대비 얼마나 개선됐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럼 이런 기업들 그 HR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보고 또 서로 비교도 하고 그런가 보군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정도의 응답자 수를 가지고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지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춘 같은 잡지에서 발표를 하고 소위 말해서 뭐 best place to work for 이런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블라인드 지수 결과가 발표되면은 많은 HR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 이렇게 강연이나 교육 같은 걸 많이 가르칠 기회가 네, 있으시잖아요. 예, 많이. 그러면 이제 그 교육 담당자든지 뭐 이런 HR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네. 이런 조사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시던가요? 일단은 정말 기업마다 소위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실은 이 블라인드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이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넉넉한 편인데 기업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블라인드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대기업은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좀 이런 글들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좀 덜 받는데 그렇죠. 예. 중소기업은 사실 몇 명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민하죠. 이제 일단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기업 강연을 갈 때 이 블라인드 지수의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보고 회사 블라인드에서 그 회사에 대한 리뷰 같은 걸 쫙 읽어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봅니다. 읽어봤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얘기해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고. 예. 읽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기업 리뷰라는 게 그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3%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예. 예를 들면 나쁜 리뷰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근데 점수가 좀 낮은 그 회사들이 야, 이거 좀 문제다.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놔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만족도를 높이려고 야 다음에는 내년에는 우리 점수가 어떻게 되나 좀 볼까? 이런 의지를 가지는 HR 담당자나 뭐 경영자가 있다면 어떤 전략들을 해봐라 이렇게 제언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예를 들면 뭐 구글 코리아가 78점이다라고 하면은 그 78점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점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부 항목들이 이제 우리가 총괄 점수로 연결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이 78점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디멘션 측정을 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1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우리가 뭐 직무에 회사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느냐. 그다음에 이직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업무 자율성, 그다음에 업무 의미감, 그다음에 업무 중요도, 그다음에 상사 관계, 동료 간의 유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심리적인 안정감. 한 번 말아먹어도 우리 회사는 세컨 찬스를 줘. 예,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 윤리. 회사에서 뭔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응당해야 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워라벨, 그다음에 뭐 복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 점수도 중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어느 디멘션에서 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퍼센타일 정보가 있습니다.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10등급 중에서 몇 등급이냐. 예를 들면 그 등수 정보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19년부터 거의 뭐 5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수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특정 디멘션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부 항목을 보면서 이제 만약에 담당자라면 우린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키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직무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몰입,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직의도,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요게 이제 결국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제가 말씀드린 세부 항목들이 높은 직무 만족, 높은 조직 몰입, 낮은 이직의도, 낮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블라인드 팀이랑 같이 연구를 했죠. 근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유학을 기점으로 이직을 한번 했고 네. 또 미국을 가면서 한번 이직을 했고 그래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다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얼리 리타이어 한 편인데 요즘엔요. 그것도 저도 꽤 옮긴 편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증권업계니까 더 이직이 더 잦은 그렇죠. 편이기도 한데 근데 제 친구 중에 뭐 제조업체 들어간 친구거나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특히 은행 이런 데들은 그냥 붙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MZ세대들 웬만하면 그냥 이직을 이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사실은 이직은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MZ세대, 요즘 세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헤미안 기질이 있다. 보헤미안? 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좀 구린 거군요. 그렇죠. 쿨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그걸 참 선호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무능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경력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얘기, 이제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됐고요. 뭐 무슨 대퇴사 시대니 뭐 조용한 사직이니 다 프로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 사실 그야말로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직원 평균 근속 연수가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채용과 잦은 퇴직이 어떻게 보면 코스트잖아요. 그럼 코스트죠.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냥 평생 혹은 맞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혹은 연관된 일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회적인 트렌드라면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고 빨리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빨리 조달하고 발견하고 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되겠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제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강조하는 게 세상이 바뀌었다. 네. 예를 들면 기성세대 리더들은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때를 기다리는 걸 정말 잘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보헤미안 기질도 있지만 오래 참지 않거든요. 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제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 기업의 뭐 어트랙션과 리텐션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송기령 부사장님 책 보니까 이제는 채용이 아니다 영입이다. 옛날에 이제 대규모 공채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싱싱한 원자재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에 우리가 기업에서 잘 브리딩해서 육성해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필요한데 적세적소에 배치한다. 자, 이런 세상이 아니고 자, 이제는 이제 너무 잠 모빌리티가 너무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딱 갖춘 인재를 영입하면 되는 거죠, 바로. 자, 그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공채의 종말인 거죠. 음. 제가 말씀드린 옛날 모델. 우리 대규모로 대졸자를 왕창 공채해서 계열사에 쫙 뿌리고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공채는 지금 5대 그룹에서 삼성 빼고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다. 그래서 뭐 현차에서 2019년에 처음 폐지를 했고 작년에 SK를 마지막으로 해서 삼성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채제도는. 신입사원을 예. 잘 안 뽑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 경력직 네.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수시 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잠 모빌리티 이직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싱싱한 원재료를 잘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로 가공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준비된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죠. 이직을 통해서 역량을 갖춘 친구들을 딱 필요한 만큼 뽑겠다. 매칭이 되는 친구들. 자, 그게 바뀐 거고. 그런 퀄리파이 돼 있는 분들은 여하튼 옵션도 많고 몸값도 높아지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분들은 갈 데가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큰 문제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뭐 기회를 줘야지.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네. 경력직을 뽑는데 역량을 쌓으려는데 일단은 기회를 줘야 내가 역량을 쌓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다시 공채 제도로 돌아갈 확률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긴 예전에는 공채 날짜도 거의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한 4년 전에, 아, 34년, 35년 전에 형님 그 양복을 빌려 입고 면접을 보러 맞습니다, 갔던, 맞습니다. 예,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기업에서는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들을 아무래도 선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육성이라든가 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재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뽑아서 잘 유지 보존하면서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상이 바뀌었다. 뭐 정말 이직이 보편화된 그런 세상이다. 평생 직장 따위는 없다라는 네. 거를 대전제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이직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률이 높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코스트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김프로님. 실제 이직률이. 이직률의 개념이 뭐죠? 이직률이 예를 들면은 100명 들어가서 몇 명이 나오냐? 그렇죠. 이직자를 이제 직원 수로 나누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 30%? 23.6%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팀에서 국민연금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인플로이 턴오버 데이터는 공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일부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공시하는 거 말고는 알 도리가 없는데 국민연금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저희가 이직률을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2년까지 코스피 코스닥 기업 다 뽑아보니까 대략 4명 중에 1명이 자리 바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만큼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흔히 만나는 이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대기업들은 낮아요. 상대적으로 뭐 5%, 6%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상장 기업으로 확대돼도 2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그만큼 심각한 거죠, 사실은. 중소 중견기업엔 굉장히 잦은 이직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직률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러면 구성원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가 이제 결국 임플리케이션이 중요한 건데, 자, 이거 높여서 우리가 뭐 했을 거냐? 이직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중견기업, 중소기업만 해도. 예. 자, 그럼 이직률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음.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자, 요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직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김프로님, 예를 들면 우리 3프로 직원들은 이직을 낮춰야 된다.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급여, 그렇죠. 혹은 동기부여, 그렇죠. 복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직률이 어떤 데가 높으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작은 기업, 재무 성과가 안 좋은 기업,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성장률이 낮은 기업. 그 다음에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 그건 왜 출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글쎄요. 예. 그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 보장인데. 그 다음에 계약직 비율이 높은 기업들. 네, 당연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직원 연봉이 낮은 기업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뭐 우리가 관찰 가능한 퍼블릭 변수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데이터, 블라인드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서베이 항목들을 보면은 자,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은 눈에 관찰 가능한 거고 예. 우리가 그게 다냐 하는 거죠. 그게 다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이직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 블라인드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의미감.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로 나와요. 뭐 이렇게 샐러리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감. 예.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잘릴 수 있다. 네, 내가 성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 어. 회사는 나한테 세컨 찬스를 줄 거다. 그게 이제 한번 말아먹더라도 괜찮아. 실패할 기회를 허하는 정도가 심리적인 안정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님 말씀하신 복지라든가 워라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 샘플에선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거로 나오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도 의미 있고 중요할 때 사람들은 이직 생각을 덜 한다.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한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기회를 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나는 이직 생각을 덜 한다. 그 다음에 워라밸이 좋을 때, 그 다음에 뭐 복지 제도가 좋을 때 이직 생각을 덜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워라밸이라든가 복지 보상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업무 의미감,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의외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예.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이직할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서 배치 잘못 받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생각할 때 밸류가 별로 없는 부서 배치를 받았다. 그때 저는 이직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뭐 명예, 사명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듯 보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업무 의미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고 이직 생각 덜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때 이 업무 의미감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업무 의미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그다음에 이 배수의 진이라는 생각을 주면 사람들이 이직을 더 하는 거죠, 사실은. 너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라는 인상을 줬을 때 사람들은 이직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뭔가 내가 편안한 버퍼가 있어. 예를 들면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시그널을 줬을 때 사람들은 이직 생각을 덜 한다.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성원들의 이직 의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일 덜 시키고 급여 네. 더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좀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은 다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 의미감을 주는 게. 그렇군요. 근데 그게 사실은 B2C들은 쉽습니다. 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지 임팩트를 주는지 금방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우리 메모리 사업부에 우리가 제조 공정에 예를 들면 공정 개선 담당자다 엔지니어다 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아 너무 이제 하부 구조의 부품 그렇죠. 같은. 예, 원 오브 댐이니까 공장에 톱니바퀴 같기 때문에 B2B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근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요걸 나눠보면 더 재밌는 결과가 발견이 됐는데요. 토탈 샘플에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업의 타입에 따라서 이직 의도를 낮출 때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달라집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정착 기업들 이제 업력이 오래되고 상장 기업 생각하시면 되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우리가 업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의도를 낮출 때 중요한 게 지금 프로님 생각하시는 그런 딱 떠오르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의 자율성. 다른 건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는 편의 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성장 기업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 포텐셜을 가진 스타트업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자, 그런 기업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업무 의미감, 그 다음에 상사 관계,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중요한 요소로. 성장 기업의 경우에 업무의 의미감이 훨씬 더 강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소위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fast growing firm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물론 뭐 돈 더 주고 일 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이 업무 의미감이라든가 예.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네. 이직률을 낮추는 거. 하기야 뭐 돈 많이 써가지고 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또 많이 쓴다고 또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그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도 아니죠. 네. 예,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뭔가 이 터치감이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무 의미감, 관계,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군요. 그렇죠. 이 상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나타났는데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블라인드에서 보통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구직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형, 누나, 뭐 이 기업 어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대답이 이런 겁니다. 뭐 팀바팀, 부바부, 그게 뭐예요? 본바본. 그 팀 따라 다르고 본부 따라 다르고 부서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케바케라는 어떠냐, 거죠? 예, 케바케라는 건데 뭐 조직 문화 어때?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은 누가 중요하냐,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기는 저도 예. 그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결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직장에서 어떤 바로 위 혹은 부서장을 만나느냐. 그렇죠. 그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직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배치받은 그 부서의 바로 위 상사, 차상위 상사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죠. 신입사원 때. 굉장히 많이 배우죠. 예. 평생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소위 사수라고 하는 예. 좋은 사수를 만났을 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여기 분석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오래 참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는 이 단기적인 연봉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것만 중요하다면 우리 뭐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휴지 조각에 불과한 스톡 옵션 가지고 스타트업에 투신하는 인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현재 받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단기 연봉도 결국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포텐셜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군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보면 이제 그 금전적인 보상 중에 바텀이 필요하다라는 네. 성향도 있고 네. 또 이면에는 또 어느 만큼 또 포텐셜이 있나 성장이 그렇죠. 있나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입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실패를 요만큼도 하기 싫은 친구들은 하방을 택해요. 하방을. 그런 친구들은 전문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방이 중요하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난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그게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가치가 있어. 결국 업사이드 포텐셜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성장이 중요한 거고 당장은 하방이 낮아 보일지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몸값을 키울 수 있느냐. 예.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몸값을 키울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보스가 중요하죠. 사수가. 예. 역량의 향상이라든가 전문성의 강화에 정말 중요한 게 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회사의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회사의 레퓨테이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결국은 뭐 특히 이제 지금 하방이 중요한 친구들보다 상방이 중요한 친구들은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어트랙트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너는 확실히 클 수 있어. 어떤 사관학교 스타일의 회사들. 그걸 이제 보여줄.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좀 시그널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잡고 싶으면. 그렇죠. 어떤 타입을 어트랙트하고 싶으냐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면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성향이. 바뀌죠. 예, 안 바뀌어서 네. 결국 실패가 두려운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실제로 전문직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또 같고요. 회사 자체도 조금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감 회사들. 있는 그렇죠. 공기업이나 뭐 이런 맞습니다. 데들. 그런 데 가야 편하죠. 그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몽택 작가 90년생이 온다를 쓴 작가가 2000년생이 온다 새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요즘 친구들이랑 이제 기성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우리 김프로님 하면 땡땡이다. 라고 하면 그 땡땡이 뭐를 넣으시겠어요? 하면 땡땡. 예를 들면 우리 네. 김프로님이랑 저 때 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들은 하면 될까? 예. 그다음에 요즘 친구들은 되면 한다. 예. 자, 결국 이제 되면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 다 계산을 하고 머리에 계산기 하나 꽂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 비율이 확실히 많아진 것 많아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하방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트랙트하고자 하는 인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냐?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고민을 그러네요.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구하는 분들도 자신의 성향을 잘 알아서 나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키워줄 수 리스크를 걸지만 맞습니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회사 작더라도 네. 그게 좋은 거고 나는 안정감이야. 나는 무조건 하방이 막혀야 돼. 그러면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좀 덜 치열하면서 길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아니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엇갈려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잘못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예. 그 구직의 대상인 그 기업을 잘못 판단하거나. 그렇죠. 근데 기업도 사실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인재가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학벌, 객관적으로 좋은 스펙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갈 방향에 맞는 사람, 맞습니다. 안정감 있는 경영을 하려면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르냐 기성세대랑 아까 이제 뭐 하면 된다, 네. 뭐 되면 한다 비유도 말씀드렸는데 기성세대 리더들은 융통성이 중요했죠. 유연하고 그렇죠. 융통성이 있고 네. 예를 들면 좋은 게 좋고 네. 어떤 그런 게 중요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아까 되면 한다 해서 네. 느껴지는 것처럼 원칙, 네. 시스템, 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근데 원칙과 시스템이 중요하고 되면 하는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바람직할까?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최고의 학벌을 가졌더라도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오픈 퀘스천이죠. 실패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전문직을 하방이 탄탄한 전문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 맞냐? 어트랙트 한다 그래도 그게 좋은 일일까?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예를 들면은 퓨처 밸류가 사실은 하던 거를 더 잘해가 아니고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바뀌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A급 인재라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A급 인재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만 넣어가지고 조직이 되냐? 그렇죠. 예. 많이 섞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아마 그것도 어떤 객관적인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 구직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또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업하고 이렇게 볼트너트처럼 잘 맞추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성원들이 만족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를 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일단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발견된 현상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미국 데이터, 미국에도 이제 저희 블라인드에 해당하는 뭐 글래스도어라는 또 직장인 임용 플랫폼이 있고 그 미국 연구에서도 보면은 구성원들이 만족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시장 수익률보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률을 내고 주가가 그다음에 뭐 ROA라든가 뭐 매출 성장률이 높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성원들이 만족했을 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럼 구성원들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인재가 오고 더 좋은 인재가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영입된 좋은 인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거고 비금전적인 보상, 조직 문화가 좋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보고가 돼 있는데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지수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 수익률이 높고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PB 레이셔로 죠 마케트북 그죠? 자본의 장부 가치에 대비한 자본의 시장 가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블라인드 지수가 10점 증가했을 때 마케트북 레이셔, PB 레이셔가 4.2%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직무 만족이 좋아졌을 때, 조직 몰입이 좋아졌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블라인드 지수를 가지고 한국의 유니크한 발견하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럼 그 메커니즘이 뭐냐 결국 구성원들이 만족했을 때는 결국 채용 브랜드가 좋아져서 좋은 인자가 오고 이직구도가 낮아진다.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자 동기부여 측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누구를 뽑아서 일시켜도 그나물이 그 밥이었는데. 네. 자, 이제는 정말 인재 한 명이 굉장히 큰 기업 가치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바뀌는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 상징되는 구성원 만족도가 예를 들면 주가에 영향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옛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납득이 되는 거고. 점점 더 저렇게 되겠네요. 네. 결과가 이제 굉장히 확실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이 지수가 굉장히 예를 들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예를 들면 통계 분석으로 그건 명확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좋았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이직구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양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관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지수만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기업에서도 이 내부적인 구성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하면 솔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느끼는 현상인데 앞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3년 서울대에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점점 더 얘기를 안 해요. 학생들이. 그래요? 예. 요즘은 이제 그냥 제가 무슨 독백극을 찍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혼자 떠드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들이 다만 제 앞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제 강의에 대한 예를 들면 코멘트라든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자, 그게 어디서 표출이 되느냐? 회사에 블라인드가 있다면 대학에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에브리타임이 있고 우리 블라인드에서 이 재직자들이 재직 회사에 대해서 품평을 하듯이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은 강의에 대해서 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가보시면 거의 진행되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것의 코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글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학에서 에브리타임이 없는 대학생을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결국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봐야 될 교수들이 강의평을 보지 않는 것처럼. 사실 정작 보셔야 되는 CEO가 별로 읽고 싶지 않겠죠. 보고 싶지 않아. 꼭 읽어야 돼 라는 말씀을 가끔 물어보세요. 제가 봐야 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HR을 통해서 모니터는 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보면은 저도 뭐 제 강의평에 대해서 아픈 말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 이런 코멘트도 있지만 결국은 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예를 들면 뭐 아픈 코멘트라도 그중에 한두 개 굉장히 제가 귀 기울여드는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포인트들이. 그런 것만 제가 캡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약이 되고 뭐 이러니까 유익하게 잘 써먹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기업들이야 자체적으로 구성원 만족도를 트래킹할 수 있는 뭐 센싱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과라 생각을 하고 자 이제는 정말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사람은 이미 중요해졌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 거기다가 앞으로 사람과 인재는 무지하게 귀해질 거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래?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준다고 인구 절벽이라고 사람이 정말 기계적으로 귀해져? 모르죠. 송기령 박사님 말씀대로 노동이 다 AI로 대체화되고 노동은 사라지고 창의만 남는 그런 시대.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서 정말 50년 뒤에 3,600만이 되면 내수는 다 죽을 텐데. 그렇죠. 내수 시장이 그렇게 박살이 나면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여전히 사이즈 유지할 수 있을까?
시장이 주는데 우리 고용 구조 유지가 될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컨틴전스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실 뭐 인류 기업들은 사실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향을 뭐 전혀 받지 않을 확률이 크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은 지금보다는 인재가 훨씬 귀해질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네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네. 하면서 그렇죠. 그런 그 준비 가운데 일환으로서 이런 신세대들은 어떤 직장을 선호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이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런 검토가 좀 있으면 네. 아까도 저는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그 성격이 맞는 직장과 성향이 맞는 그 구직자가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구나. 뭐 객관적으로 좋고 나쁜 직장과 객관적으로 좋고 나쁜 구직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잘 안 맞는 조합이 되면은 그렇죠. 예. 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김프로님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아무 정보도 없이 소개팅을 했잖아요.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 뭐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다 맞춰보고 그런가요? 정하죠. 그게 사실은 뭐 친구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게 MBTI를 따지듯이 요즘 친구들은 분명히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What's my type? 네.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선 기업한테 What's your type? 그게 궁금할 텐데 정말 그 타입에 맞는 fit? 컬처 핏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잘 알아내는 방법을 예. 좀 연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뭐 자기도 자신의 타입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기업도 보면은 사실은 인재상이 뭐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어떤 추상적으로 있긴 한데 사실 그 예를 들면 스태핑할 때 그 철학적인 미사 여구들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뭐 전통적인 뭐 스펙 좋은 친구들 뽑아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파인딩 중에 하나가 그러면 회사 점수라는 게 예를 들면 여러 응답자들의 평균이 될 텐데 그럼 직급별로 봤을 때 누가 제일 회사에 불만이 많느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쭉 임원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원 아닌가요? 굉장히 재밌는 게요. 네. 입사하고 1년 동안은 굉장히 포지티브합니다 회사에. 그렇죠. 자, 근데 그 입사뽕이 1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년부터 5년 사이 재직 기간 쫙 떨어지고 그다음에 5년부터 9년 그러니까 사원 때 쫙 떨어지고 대리까지 밑바닥을 찍은 다음에 올라가요?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아, 예를 들어 14년 정도 되면 차장 정도 되는데 차과장 되면 그래도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있고. U자형이 되는 거죠. 만족도가. 어. 근데 실제로 그럼 기업에서 누가 제일 많이 이직하느냐? 사원 대리들이 이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낮은데 어떤 디멘션을 향상시켜야지? 뭐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불만이지?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사원 대리들의 불만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이제 이직에 예를 들면 잠 모빌리티가 높은 친구들이니까 이직에 사실은 이직 유혹에 취약한 친구들이고 이들의 만족도를 잘 매니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그렇구나. 있고 근데 그들의 목소리는 사실 뭐 결정권자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블라인드라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네. 옛날에는 야, 니들은 몰라도 돼. 네. 어디 아래 것들이 그런 걸 알라고 그래. 알면 다쳐. 자, 이런 형태의 예를 들면 정보를 꽉 틀어지는 경영진들이 예. 그런 형태 접근이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틀어질 수도 없다. 블라인드로 다 정보가 샌다. 근데 블라인드에 예를 들면은 가끔은 사실 무근의 정보들이 막 확대돼서 이제 재생산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걸 그냥 그렇게 두느니 자, 우리 직원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공개하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책을 쓰셨나 봐요. 공정한 보상이라고. 네, 이게 그 관련된 얘기인가요? 특히 이제 요즘 친구들이 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만이나 부정적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공정 이슈입니다. 공정 이슈, 공정성 이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공정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조직의 리더들은 뭐 문제는 있지만 이 말하면 공정합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합니다라고 답을 많이 해요. 내부 서베이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젊은 직원들이. 그럼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이 성과 보상이 불공정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가랑 보상 이슈가.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제가 요즘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대세가 된 기업 조직에서 우리 성과평가랑 보상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그렇군요. 실무적으로 한번 대안을 써본 거고요. 주셨군요. 예.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과 함께 MZ세대들이 직장에 대한 관념 그리고 직장은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과 함께 또 탄탄한 이론적인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와 이론은 항상 불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그 불일치의 갭이 큰 곳이 과연 이 사람을 다루는 이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잘 해야만 기업이 좀 좋아지고 또 기업이 총합인 우리 경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새해 벽두부터 좀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방송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